원래 오프라인으로 했으면은 1시간 정도에 딱 제가 뒤에서 시간 됐습니다 하고 자를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온라인 강의라서 훨씬 더 시간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부 강의만 잘 들으셨나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었고 오히려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2부 대담을 이제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뇌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수님,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이 환자 HM이라는 책도 좀 읽어보고 예, 그래서 미리 주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도 읽어보고 아주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제가 콜로키움 준비하면서 수강신청 받은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셔서 했는데 제가 이제 박사님께 부탁드리기는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편하게 교수님, 박사님께서 뭐 아시는 거 혹은 모르는 거 혹은 박사님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이제 저희 과신대 회원들이 듣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렸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박사님 뇌과학 연구하시면서 인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든가 혹은 또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저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뇌과학은 한 10년 좀 더 관련 분야 연구하게 됐는데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할 때 같은 이제 박사 학교 동료가 있습니다. 한국 분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요 뇌과학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신앙을 떠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뇌가 다 이게 인간의 인식이나 뭐 의지나 이런 것들도 다 뇌의 정기적인 뭐 화학적인 이런 작용에 의한 현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뇌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지 않을까. 우리가 이 뇌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신앙 고백을 드리면 그리고 또 연구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나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도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비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따라가죠. 이 노벨상 받으신 분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 만남의 축복. 네, 엄청난 축복이네요. 예. 저희가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강연 중에 질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했던 게 좀 단순화시켜서 뇌과학 연구가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뇌과학이 여기까지 발전했다는 걸 좀 뒷부분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엄청난 기술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뇌가 풀지 못한 인간의 신비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과학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 이제 발표하면서 많은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좀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을 조작한달지 사람의 마음을 읽은달지 이런 이제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확대해서 가면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실험들이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너무 확대해서나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뇌과학 연구가 여기까지 왔다. 사실 최근 연구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냐? 그건 뭐냐? 의식의 기원은 뭐냐? 어떻게 사람이 자아 의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과연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우주의 기원이랄지 이런 문제같이 생명과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 어쩌면 과학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의식과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유의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뇌 이식이 가능하냐. 윤리적인 문제도 있죠. 뇌를 만약에 바꿔버리면 이게
바꿔진 내 몸이 난가 아니면 뇌가 이게 새로 이런 좀 약간 인간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먼 미래에 이게 뇌이식이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가능하냐부터 뇌이식이 가능하냐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뇌 질환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질환들, 치매 같은 질환들은 너무 이거는 요원하기만 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너무 절망스럽죠. 사실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를 맞닥뜨렸을 때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치매를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여를 한 과학자가 나온다면 노벨상 아마 평화상까지 받을 거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인간의 과학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뇌에 대한 연구도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뇌는 신비의 영역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럼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거 저희 첫 질문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보통 심장과학, 뭐 무슨 위장과학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쓰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뇌과학이란 말은 우리 신체의 일부인데 그 과학이란 말을 붙였다는 게 뭐 역시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낼 어떤 여러 가지 이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 간단한 첨언이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이 박사님께서 소개해준 환자 HM 보면은 옛날에 이제 뇌의 어떤 부분을 뭐 자극하고 자르고 뭐 수술해가지고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인간의 아까도 말했지만 자아 정체성, 내 성격, 고유한 인격 이런 것들하고 뇌하고의 어떤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뇌의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좀 해명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뭐 인지신경과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지신경과학이 사실 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는 이런 것도 했나 싶은 것들에 대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성격이나 뭐 성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 급한 성격, 뭐 차분한 성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도파민의 어떤 작용으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작용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지연되었을 때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예를 들면 뭐 가장 재밌는 예로는 너 지금 저기 10,000원 줄까 아니면 10년 뒤에 10만 원 줄까? 뭐 10년 너무 심했나요? 10년 뒤에 30만 원 줄까? 이러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좀 많은 지금 당장 10,000원.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은 야 10년 뒤에 30만 원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죠. 근데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격이 뭐 급하거나 뭐 차분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좀 그런 신경 뇌 활동의 변화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항상 이거를 꼭 맞습니다. 확실히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확장하고 상상력을 펼치면은 이 과학 기술을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데 뭐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어떤 실험을 하거나 뭔가 뭘 해가지고 좀 사회 갈등 요소를 좀 줄인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폭력적인 사람들을 좀 더 많은.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그 기술을 과학자는 열심히 연구를 하겠지만 또 활용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활용한 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요소하고 연결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또 네 번째 질문으로 준비한 거는 박사님께서 아까 서술적 기억하고 운동적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말 재밌는 말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야 몸이 기억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몸이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서술적 기억보다 훨씬 더 암묵적 기억으로 우리 안에 잘 내재돼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뭐 운전하는 습관도 몸에 배일 수도 있고 아까 운동도 기억하고 아니면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 패턴적으로 꾸준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나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뚜렷하게 뭐 아까 말한 서술적 기억이 아니라 몸의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걸 제가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그 예전에 습관이 영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반복적으로 어떤 장소에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야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 그 인간의 패턴들이 몸에 내장돼 가지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영성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 반복적인 어떤 그 경건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한다는 거죠. 막 몸에 익히는 건데 그게 체화된 어떤 습관이 우리의 기억에 내장돼서 영성을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글도 본 것 같아서 그 아까 운동기억 혹은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운동기억, 절차기억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운동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기억한다 그러죠. 근데 사실 뭐 몸에 뭐 신경세포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 팔에 뭐 뉴런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몸이 기억하는 것도. 근데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영적인 훈련. 예, 이 단어 참 좋아해요. 영적 훈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도 뭐 사실 육체적인 훈련, 단련을 해야 되죠. 운동도 하고 뭐 근육도 키우고 뭐 지적인 훈련도 해야죠. 책도 많이 읽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근데 그럼 훈련이라는 게 뭐냐? 훈련이라는 건 결국은 학습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학습의 결과가 뭐죠? 기억이 형성이 되는 게 학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학습이 또 일어나지도 않고 항상 우리가 학습과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억 공간이 없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적인 훈련도 학습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의 암묵적인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걸 약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효율성이 증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경회로 효율성,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소성 같은 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인간 뇌 구조에 약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믿음 좋은 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뇌.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분명히 예, 훈련이기 때문에 뭐 가소성에 의한 뇌 어떤 시냅스나 이런 거에 구조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뇌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믿음이 좋네, 믿음이 안 좋네 얘기할 때도 사실은 어떤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로서 우리가 저도 영적인 훈련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거기서도 분명히 어떤 뇌과적인 어떤 뭐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다음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치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과신대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노인의 치매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그 강연장에서도 여기 앉은 분 중에 대부분이 나이 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매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기억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도 옛날에 교회 갔던 기억 혹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던 기억들인데 말 그대로 영화도 얘기했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고 내 어떤 정체성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사라지고 현재만 있다고 했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걸 수 있고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어떤 신앙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이거 콜로키움 주면서 신앙이란 것이 한편으로는 내 과거에 했던 기억의 어떤 모아져서 내가 되는 거고 신앙도 그거에 기반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내 과거의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은 교회 갔던 기억, 예수님을 믿었던 기억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나한테서 신앙이란 건 뭘까? 그래서 혹시 박사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고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관련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 질문이 어려워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기억 그래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다 기억을 검색을 쳐서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구절들을 보니까 뭐 신명기에 뭐 많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십계명 뭐 돌판에 새기고 뭐 저기 요단강 건너서 뭐 돌을 뭐 이렇게 저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이 뭐 애굽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왜 그런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하셨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메멘토 수준인 거예요. 그냥 까먹어. 오케이.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그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새 까먹어. 그리고 뭐 베드로도
근데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게 얘들이 무슨 장기 기억 상실증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네, 신학생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의 기억 상실증 환자나 다름없다고 보실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 시공간에 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억이라는 게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개념인데 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뭐 치매로 인해서 기억을 상실했건 말건 뭐 그게 그렇게 구원과 그렇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가뜩이나 우리 뭐 네, 다 메멘토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는데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죽기 전에 치매 걸려가지고 기억을 다 까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 안 시킬 거냐? 혹은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어떤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고 그 매일 현재를 영혼처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을까. 저는 약간 저도 혼자서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대중강연도 많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갖는 건 역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뇌로 인해서 어떻게 그 세상이 바뀔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뇌과학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이나 기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하고 대중강의도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서 많이 봤거든요. 대중강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뇌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기계 장치와 얼마만큼 호환이 되냐, 혹은 얼마나 비슷하냐, 얼마나 유사하냐 이런 거를 이제 과학자는 끊임없이 연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박사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 혹은 뭐 과연 과학이 발달하면 정말 컴퓨터로 이렇게 되는 건지 뇌가 대치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닌데 네. 이제 뇌과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달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로 뭐 예. 이세돌 뭐 이제 뭐 저거 뭐 바둑 네. 그거 할 때도 뭐 그런 질문 저한테 한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요. 그냥 제가 그냥 뇌과학자 그래도 기억과 학습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뇌과학적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뭐 사실 그냥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이제 약한 인공지능부터 이야기하면 약한 인공지능 여러분 보셨던 뭐 알파고, 이세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냥 태스크,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뭐 자연어 번역 같은 것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고 무슨 뭐 많이 있죠. 얼굴 인식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지문 인식 프로그램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기능만 잘하는 인공지능.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얘는 이건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니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야말로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뭐냐면 이 어떤 거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이 뭐 학습을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기도 두고 체스도 두고 뭐 바둑도 두고 할 수 있죠. 근데 알파고는 바둑만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희 그 학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반화. 과연 일반화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학습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인공지능 연구자도 그렇고 뭐 저같이 기억이나 학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뇌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나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것은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굉장히 적은 샘플의 수로도 굉장히 적은 학습 시간으로도 굉장히 높은 학습 속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세돌 말파고 보세요. 그게 공정한 게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학습을 하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간의 시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금의 학습량으로 그런 높은 성능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뇌의 뛰어난 점이죠. 인공지능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 부분을 이제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뭐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죠. 2045년에 뭐 커즈와일 뭐 같은 사람 뭐 2045년에 싱귤러리티 뭐 이렇게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지능이 출현할 것이다 했다. 뭐 30년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 앞당겨서 이야기하는데
박사님 몇 년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뭐 저는 그분이 말하는 뭐 뇌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을 보면 뇌 인간의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30년은 말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물론 이제 제가 그분이 하는 거에 뭐라 이렇게 할 입장이지만 예. 아까 그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그 아까 박사님께서 뇌에 어떤 것을 자극을 줬더니 기억력이 조금 향상되는 거를 이제 상관관계를 밝혔다 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박사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이런 과학을 통해서 박사님이 밝히고자 하는 거 그리고 더 좀 거국적으로는 우리 어떤 사회 어떤 인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목표로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박사님의 과학 그 연구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게 좀 나올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면서 사실 너무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실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다고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운동학습이나 뭐 이런 학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뭐 불과 50년 전에도 저런 이상한 수술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게 어떻게 나중에 쓰이고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야 너무 재밌다. 야 뭐 사실 예 저는 뭐 일로서 하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 연구가 너무 사실 재미와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글쎄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굳이 이제 지향하는 목표라고 방향이 있다고기보다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좀 무신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과학이 뭐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걸 뭐 증명한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이 대답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적었으면 좋겠고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유사과학 좀 사이비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사람이 잘 빠져서 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그리고 좀 거짓말하는 많이 하는 분들 말 듣지 마시고 코로나인데 과학자들 말을 좀 이제 신뢰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더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도요, 박사님이 정말 재밌게 연구하고 있고 본인이 좋아서 하신다는 게 막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만으로 3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즐겁게 연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그 콜로키움 그 수강 신청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이렇게 분류를 모아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저희 주제가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으니까 그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꽤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용찬님, 박민준님, 박성원님, 이종형님, 조유신님 이런 분들이 좀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종교적 경험 이런 거 그리고 뭐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 영성, 뭐 그리고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뇌과학 하시는 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기독교인의 어떤 당연한 질문일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뇌의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있나? 혹은 영성과 관련된 성령 체험과 관련된 게 있나? 뭐 이런 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해준 질문인데 뭐 종교적 체험 같은 것도 그렇고 혹시 이제 뇌과학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연구가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제가 여기서 조금 많이 나가면 저도 사이비가 네, 그렇죠. 저기서 조심스럽게 그냥 막 제 생각을 막 여과 없이 말하면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뇌과학계의 신천지고 그래서 뭐 뇌호흡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과학자 실제로 그러면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이 주로 이 티벳의 승려들 그분들을 데려가서 아니면 수녀님들 천주교 수녀님들 와서 이제 우리 MRI 아까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명상을 하게 하는 스님들 아주 오래 수련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진짜 오셔가지고 승복 입고 오셔요. 그분들이.
그렇게 실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이 뭐 뭔가 자아에 대한 생각과 조금 멀어지면 뭐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뭐 관련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관련 연구. 그래서 이거를 요즘 뉴로 티얼러지라고 또 앞에다 뉴로 붙이면 학문이 신경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대학병원의 교수로 계신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분의 좀 정보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명 대학에서도 사실 치료하다가 정말 뭐 어떻게 현대 의학 기술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대학도 이런 회사 치료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영적인 치료나 기도나 뭐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정말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 우리 뇌로 설명할 수 없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감의 신천지. 알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네네네. 그리고 그 최성일님은 질문에 그 뭐 뉴로사이언스, 사이버네틱스 뭐 이런 뭐 어려운 말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뇌가 아까 설명하시는데 알고리즘 정보 처리 다 설명될까? 뭐 이런 것들로 환원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거 아까 뇌 결정론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박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니면 좀 더 이어서 유승범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인간의 뇌가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동물 실험 같은 거 많이 해보니까 이런 동물에게도 인간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정한 어떤 기능들이 다 발견이 됐다 과학의 발견으로 이런 분들 해서 그러면 과연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뭐냐 혹은 뭐 없는 거냐 뭐 동물과 차이점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하셨던 건데 같이 뭐 연결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이제 뭐 사람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뇌 기계 접속 인터페이스. 그래서 실제로 이 뇌와 기계를 이렇게 연결을 아까 뭐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뭐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서 뭐 저장을 해서 영생을 누리니 뭐 이런 상상력 우리 과학자들은 상상력이 많고 또 이게 또 신문 기사 쓰는 분도 상상력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작가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또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르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 전화기 들고 다닐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전에 다.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제 그냥 입장은 사실 그 예를 들면 뭐 인공 해마를 뭐 이게 약간 그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여러분이 언론에서 접하는 뭐 언론이나 잡지나 방송에서 접하는 내용이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과장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공 해마 뭐 그러면 진짜 만들었나? 전혀 아니고요. 너무 복잡해서 그 기능에 뭐 글쎄요 뭐 0.1%라도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다 인공 해마를 만듭니까? 네, 언론 플레이 좋아하시는 사실 제가 그 교수님 어떤 분인지도 아는데 좀 이런 말씀 하여튼 근데 그런 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과장들이 많고 그래서 30년 되면 뭐 내 기억을 다운로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좀 제가 해마도 연구하고 뭐 기억에 대한 연구하는 뇌과학자로서 조금 그거는 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좀 아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뇌기계 인터페이스 굉장히 혁신적이죠. 굉장히 논란 만한 기술이긴 하죠. 마인드 리딩 뭐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도 어떤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될 또 문제들이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글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언론에서 말하기 전에 30년 이렇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그 유승범님이 질문하신 동물의 차이 이것도 제가 고민이 되게 많이 든. 저도 사실 이제 원숭이 실험 이 유승분 이제 분 굉장히 연구 많이 잘하시는 촉망받는 뇌과학자세요. 아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 그렇군요. 세계적인 저널에다가 논문을 많이 쓰신. 나중에 이분 모셔다가 한번 콜로퀴움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을 또 날카로운 질문을 역시 업계 같은 업계에 있는 분으로서 또 이게 또 선수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질문하셨는데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책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동물 이분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해요. 뭐 사회성도 있고요, 이타심도 뭐 보이는 것 같고 심지어 뭐 언어를 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증거들이 좀 뭐 있거든요. 예전에 몰랐는데 뭐 감정을 느끼는 거야. 뭐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동물도 감정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렇죠. 우리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 그냥 생각에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상상하는 능력. 뭐 상상하고 예측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모델링 한다 그러거든요. 이 세계. 근데 이제 유승범 님이 아마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마 반박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유승범 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프리딕티브, 그러니까 예측하는, 그러니까 먹이를 쫓아가는 그런 그 이제 거에 대한 뇌과학적인 기전을 최근에 올해 발표하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예, 질문하셔야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뭐 동물들도 사실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요. 예측을 해요. 세상에 대한 모델을 갖고 그런 반응을 하고, 당연하죠. 파블로프 게시를 보시면 종을 딸랑딸랑 치면 먹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죠. 그러면 단지 그냥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만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라는 건 상상이 있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예측하는 것도 시간 스케일이 다르죠. 동물은 그냥 동물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잠깐 몇 초 안에 있는 일들, 몇 분 안에 있는 일들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지, 사람처럼 1000년을 예측을 하거나 우리 미래학자들 그런 거하고, 그건 결국은 상상력이죠. 그렇죠. 기억의 바탕에 둔 상상력이 굉장히, 그리고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의력에 또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력과 상상력, 그래서 이런 거는 동물과 굉장히 구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모든 영역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가장 연구하기 어려운 게 이런 창의력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동물 실험으로는 이게 동물의 원숭이가 창의적인 무슨 우리가 아직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유승범 선생님이 말한 많은 부분이 이 동물이 갖추고 있지만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상상력과 이 세계를 모델링을 해서 학습하는, 이게 또 인공지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국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세계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는 거.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미래의 모형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행동, 상상하는 행동. 요거가 아마 동물의 지능.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 인간의 뇌와 가장 큰 차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게 저도 가장 어쩌면 듣고 싶은 대답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그 상상력 혹은 어나더 월드, 트랜센던스,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지네이션 할 수 눈에 있다. 보이지 않는 그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게 사실 그런 어떤 능력인데, 그쵸.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강연에서 했었던 모든 현대 뇌과학의 최첨단은 인간의 뇌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미래에 대한 거 혹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거, 새로운 차원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연구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게 아마 어쩌면은 그런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질문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저 박사님께서 그 인간의 어떤 뇌를 자극하면은 어떤 기능이 좀 이렇게 향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에 자극을 줘가지고 어떤 기능을 좀 이렇게 증폭시킨다든가, 그게 다양하게 다 적용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상상력이나 창의력 같은 것도 어디를 자극하면은 확 증가되냐 이런 거, 여기선 종교적인 부분을 자극하면은 영성이 확 올라가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상상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상상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상상은 우리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제가 연구했던 분야 이제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도 있는데, 이제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아까 말했던 기억을 조작하거나 없애거나 덮어 쓰는 거를 동물 주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나라 정부 이런 연구 과제 같은 거에도 그런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증강, 인지 증강 같은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글쎄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초 연구가 안 돼 있지만, 바라기는 이제 뭐 치매나 이런 뭐 뇌 질환 관련된 질병들을 뭔가 이렇게 인간의 뇌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뭔가 활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글쎄요, 뭐 아주 제 생각에는 근데 너무 먼 미래일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무슨 뭐 2030년 이런 거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그런 세상을 올까요? 네. 결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윤세진 님도 질문하셨고 네, 뭐 근데 이제 그 자유의지에 대한 거. 예.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대중적인 그 책에도 나는 뇌가 아니다 뭐 이런 네. 책도 있고 나는 뇌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뇌다라는 책이 나오니까 예.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책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 나는 뇌가 시킨 대로 안 할 어떤 자유가 있어,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고 싶어서 그런 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물질적인 현상으로 다 설명되지 않고 정신적인 고유는 뭐가 있다, 뭐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밝히고 싶어서 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뭐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더 말씀하실 게 예,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이제 발표 때 언급됐듯이 실제 여전히 또 역시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에 돈을 대고 연구를 해라. 그래서 학회까지 만들어졌어요. 프리윌에 대한 연구 엄청나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다는 게 철학자들도 동원되고.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과학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철학적인 주제에 가깝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입장에 있고요. 뭐 물리주의자들은 이제 나는 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의 질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과학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결국은 대답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뭐 인간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기원이랄지 뭐 의지의 기원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 회의적입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과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까? 요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상담을 받기도 할 것 같은데 뇌의 기억을 조작한다. 그러면 옛날에 막 슬펐던 기억들 지워주세요. 그래서 지워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사실은 예, 사람이 예. 굉장히 괴로운 게 그쵸. 슬펐던 기억이나 아팠던 기억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나중에 치료자가 개발되거나 혹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특정한 그 기억을 삭제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아프고 슬픈 기억을 삭제했을 때 인간이 행복할까? 왜냐면 사실은 고통이나 아픔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슬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더 연대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는 어떤 게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기억을 조작하고 삭제하고 뭐 더 씌우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를 위해서도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또 상상도 막 해봤어요. 예. 근데 그런 만큼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인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의될 게 굉장히 많겠구나.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오늘 콜로키움 정리하면서 혹시 뭐 우리 과신대 회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먼저 너무 사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 세미나 한 것 중에 가장 힘든 세미나였고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많이 두서없이 말을 많이 했지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이야기 정말 그 취지가 너무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언젠가부터는 그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간증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보고 이럴 때 요즘 들어서 되게 느끼고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어떻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거보다 이상인데?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사실 제가 연구하면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와서도 사실 굉장히 또 제가 굉장히 좋은 하고 싶은 연구들을 하게 됐고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아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그런 확신이 굉장히 강하게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학에 이제 앞으로 과학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분야를 하시고 싶으신 우리 또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뇌호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뇌호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우리 자연, 우리 인간도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또 결국은 또 그걸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런 또 만남의 축복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과학자로서 열심히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도 해주시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너무 정성껏 대답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아마 이 콜로키움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과신대 회원으로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자리 강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콜로키움 마치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